경매 권리 분석 TV. 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황을 하나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침내 여러분이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완벽한 위치의 땅을 그 경매에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딱 낙찰을 받은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그쵸. 뷰도 탁 트여 있고 주변 상권도 막 살아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곳에 아주 예쁜 2층짜리 통유리 카페를 짓겠다고 설계도까지 다 그려둔 상태인 거죠. 네네, 보통 땅 낙찰 받으시면 다들 그런 청사진 하나쯤은 그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분 좋게 현장을 딱 방문한 날 그 땅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엄청 낡은 건물의 주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이 땅에 손도 댈 수 없고 나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요. 와, 진짜 내 돈 주고 정당하게 낙찰받은 내 땅인데 정작 나는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쵸.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합법일 수가 있지? 하고 엄청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당연하죠. 누구라도 화가 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경매, 특히 토지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법정지상권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벌어지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거든요. 맞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초보자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바로 그 단어죠.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를 싹 걷어내고 이 법정지상권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이 덫에 걸려서 막 수억 원의 자금을 물리게 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땅이랑 건물은 약간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건물도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카페 시나리오가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법체계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아, 등기부등본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존재한다는 그 기본 전제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정확합니다.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꽤 익숙한 사실입니다만 이게 실제 경매 상황이랑 막상 맞물리게 되면 진짜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파괴력을 가지는 건지 좀 더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땅만 경매로 딱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땅만 넘어갔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건물은 그대로 원래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는데 그 밑을 바치고 있는 땅의 소유권만 새로운 낙찰자, 즉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새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허락도 없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땅에서 나가고 그 건물 부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내 소유권이니까. 네, 그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요? 만약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 멀쩡하게 막 30년, 40년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건물을 모조리 때려 부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별 사건으로 보면 전 주인 입장에선 그냥 운이 나쁜 거겠지만 이걸 국가 전체 단위로 보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되겠네요. 철거 비용도 들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건물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니까 돈을 빌려주기가 엄청 꺼려질 테고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아, 경제적인 파장이 커지는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법은 소유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멀쩡한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을 더 중대한 가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여기서 강제로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제 개입이요? 어떤 식으로요? 기존 건물 주인한테 당신 건물이 비록 남의 땅 위에 있게 되긴 했지만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 땅을 계속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부여해버립니다. 와, 땅 주인 허락도 없이요? 네, 허락이 없어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법정지상권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제가 중고거래로 최고급 스마트폰을 아주 싸게 샀어요. 물리적인 기기 자체, 즉 하드웨어는 분명히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제 소유가 맞잖아요. 네네, 하드웨어는 낙찰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운영체제, 즉 OS가 이전 주인의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맘대로 새로운 앱을 깔 수도 없고 포맷할 수도 없는데 정작 이전 주인은 제 스마트폰 안에서 자기 앱을 계속 돌리면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와우, 그 비유 진짜 완벽하네요. 기기의 껍데기만 샀을 뿐이지 핵심적인 활용은 완전히 통제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 비유가 이 상황의 본질을 진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어요. 하드웨어인 땅의 소유권을 가져왔지만 정작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통제권은 OS인 건물에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법은 새로운 땅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권 행사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의 유용성 유지를 택한 일종의 강제적인 타협안을 만든 셈이죠.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네요. 법의 의도는 국익을 위해서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막상 그 하드웨어를 낙찰받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타들어갈 것 같거든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권리가 막 무작위로 아무 때나 발동되는 건 아닐 텐데 정확히 어떤 법적인 과관계를 거쳐야 이 잠금 장치가 활성화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애초에 원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처음부터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불법 건물까지 보호해주는 건 아니군요. 당연하죠. 그건 그냥 철거 대상입니다. 이 같은 소유자였다는 전제 하에 민법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 관리를 강제로 발동시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민법 제366조 저당물 경매로 인한 성립입니다. 저당물 경매, 이건 경매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이겠네요. 네, 제일 많죠. 땅과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건물은 놔두고요. 네네. 그런데 이후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은행이 토지를 경매로 넘겼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때 법은 새로운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아, 강제로요? 네, 여기서 핵심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소유자가 같았느냐, 이 타이밍입니다. 아, 타이밍. 그러니까 은행이 처음 돈을 빌려줄 그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고 주인이 같았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 땅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경매로 넘어가도 땅값을 제대로 다 받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은행이나 그 땅을 싼 값에 낙찰받은 새로운 사람이나 그 페널티를 안고 가라는 논리인 거죠. 알고 들어왔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민법 제305조 건물 전세권 설정 시의 성립인데요. 이건 인과관계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세권이요? 건물의 세입자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땅과 건물이 같은 주인인데 주인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해서 세입자를 들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권만 매매나 증여 같은 이유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 땅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랑은 사실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생판 남 아닌가요? 법적인 계약 관계는 전혀 없죠. 완전 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 진짜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닌 그 건물의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 세입자 보호. 네, 만약 새 땅 주인이 나 땅 샀으니까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냅두면 애꿎은 세입자만 하루아침에 보증금도 위험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요. 와, 그건 진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법은 새 땅 주인이 건물의 원래 주인, 즉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강제합니다. 세입자의 거주 기반이 되는 건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땅 주인한테 일종의 보호막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땅 주인의 권리나 희생을 담보로 기존의 가치나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투자자적 관점으로 조금 삐딱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 네네. 어떤 접근이죠? 아무리 철거를 못한다고 쳐도 내 땅을 남이 무상으로 공짜로 쓰게 둘 수는 없잖아요. 낙찰자가 건물 주인한테 지료, 즉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건물을 부수지는 못하지만 내 땅을 밟고 있는 만큼의 그 사용료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역발상은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이 딱 얽혀있는 땅은 사람들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리스크 때문에 입찰을 막 꺼리잖아요. 그러면 유찰이 돼서 가격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질 텐데 엄청 떨어지죠. 그렇게 헐값에 땅의 소유권만 낙찰을 싹 받은 다음에 건물 주인한테 매달 꼬박꼬박 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이 적절한 지료를 산정해 줄 테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져보면 아주 쏠쏠한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솔깃한 접근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바로 그 고수익 지료라는 환상에 빠져서 이 시장에 뛰어들곤 하거든요. 오, 그럼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실무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완전한 착각이자 정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착각이요? 네, 이 법정지상권이 경매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빨간 붉은 깃발, 레드 플래그로 불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지료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게 함정이 되는 거죠? 돈을 못 받나요? 그 권리를 현실에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지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옥이요? 생각해보세요. 내용 증명 보내고 지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그 건물 주인이 다음 달부터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동이체로 월세를 따박따박 꽂아줄까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줄 것 같긴 하네요. 내 건물인데 왜 돈을 내냐고? 절대 안 주죠. 대부분을 일단 버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스트레스죠. 근데 소송해서 법원이 지료 얼마 내라 하고 결정해주면 끝일까요?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냅니다. 배째라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 그럼 강제로 뺏어올 방법이 있어야 법치국가 아닌가요? 진짜 황당하네요. 물론 법에 구제책은 있습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법정 지상권 자체를 소멸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오, 잠금 장치를 깨버리는 거네요. 네, 지상권이 소멸되면 비로소 건물을 부수고 나가라는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아, 드디어 철거할 수 있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을 시간순으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네네. 일단 지료 확정 소송하는데 1년 걸리죠. 네. 그리고 연체하는 거 기다리는데 물리적으로 2년이 필요하죠. 벌써 3년이네요. 네, 그리고 명도 소송에 다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거기다 상대방이 끝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까지 해야 하거든요. 와, 그럼 최소 3년에서 길면 5년 이상 걸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내 피 같은 투자 자금이 땅에 묶인 채로 끝없는 법적 다툼만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 말도 못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겁니다. 와, 진짜 끔찍하디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싼 땅 사서 월세 좀 받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익은커녕 진짜 수년간 소송 서류만 들여다보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기막힌 상황도 있습니다. 덕이 막힌 거요? 건물 주인이 만약에 경매 좀 아는 꾼이에요. 눈치를 딱 채고 버티다가 1년 11개월째 되는 날에 딱 한 달치 지료만 통장에 입금해버리는 겁니다. 헐, 그러면 혹시 2년 연체 조건이? 네, 리셋되는 거죠. 합산해서 2년치가 안 되니까 다시 연체될 때까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실무에서는 생깁니다. 와, 이건 뭐 사람 피 말리는 싸움이네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상황을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인 내가 통제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 통제권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통제권의 상실. 네, 내가 이 예쁜 땅에 카페를 짓든 새 건물을 올려서 분양하든 내 의지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처분에 끌려다니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소유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반쪽짜리 소유권. 와, 정말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아까 제가 든 비유대로라면 최신 하드웨어의 주인이긴 한데 OS를 지울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 아무 쓸모없는 고철 기계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군요. 네, 무거운 고철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리스크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돈이 이득에 빠지는 걸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경매의 물건 서류를 딱 검토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경고 신호 1순위가 무엇입니까? 자, 초보자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기본이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법원이 비치하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네네. 이 문서는 법원이 입찰자들한테
자, 이 물건의 권리관계와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하고 공시하는 아주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거든요. 네, 경매 바이블 같은 거죠. 맞아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특히 이런 법적 대응이나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마법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어떤 문구죠? 서류 하단에 특이사항란에 적혀 있는 건데요.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문구입니다. 성립 여부 불분명? 아니, 잠깐만요. 법원이 경매를 주관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상권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이 명확히 조사를 해서 입찰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인데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서류에 적어놓는 건 약간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법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냥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기관일 뿐이에요. 아, 집행만 한다. 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날짜 같은 형식적인 요건만 딱 펴놓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과연 그 자리에 건물이 존재했느냐? 아, 그 옛날 사실관계를 네, 혹은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는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같은 아주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든 과거의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종이 서류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과거의 특정 시점, 그 찰나의 순간에 건물이 있었는지를 법원 직원이 직접 현장 조작까지 나가서 탐정처럼 증명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불분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쿨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서류만으로는 이거 성립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싸게 낙찰받으려는 네가 직접 현장 뛰고 발품 팔아서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해라. 와... 그리고 나중에 명도가 안 되네, 소송을 해야 하네, 문제가 생겨도 우리 법원은 책임 안 진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문구의 진짜 무서운 의미예요. 소름 돋네요. 그 한 줄짜리 건조한 문구가 사실은 리스크를 입찰자한테 전가하겠다는 강력한 면책 조항이었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경고장이 대놓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함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번 빠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 특히 가격이 주는 무서운 착시 때문입니다. 가격 착시요? 네,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물건들은 딱 봐도 리스크가 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그래서 유찰이 계속 거듭됩니다. 그러다 보면 땅값이 감정가의 30%, 심하면 20% 수준까지 폭락하거든요. 10억짜리 땅이 2억 3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정 리스크를 제대로 권리 분석할 능력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딱 보고 와, 이 위치에 이 넓은 땅이 이렇게 싸다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하면서 덜컥 입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싼 게 비지독이 아니라 아주 그냥 싼 게 지뢰였던 거네요. 지뢰죠. 핵지뢰. 물론 운이 아주 좋아서 나중에 소송을 해봤더니 지상권이 성립 안 하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성립해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요? 그 순간부터 앞서 말씀드린 3년, 5년짜리 지옥불이 열리는 겁니다. 명도도 못하죠.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개발해서 쓰지도 못하죠. 수억 원의 내 자금은 기약 없이 땅에 묶여버립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만약에 대출까지 무리하게 끼고 샀다면 매달 나가는 높은 이자만 감당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본인이 샀던 그 땅을 다시 경매로 날려버리는 진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와, 투자하려다 파산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자신이 직접 현장 조사를 막 몇 달씩 해서 숨겨진 사실관계를 완벽히 밝혀내고 내가 법정에 가서 소송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100%의 확신과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면요? 없다면? 이 불분명이라는 세 글자가 찍힌 물건은 그냥 아예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셔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자본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와, 가격표가 보여주는 그 달콤한 환상에 속지 말고 문서가 던지는 경고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바라보는지,
네, 그게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강제적인 잠금 장치를 만들어냈는지. 네,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국가 전체를 보면 합리적이었으나 그것이 우리 같은 투자 시장에 던져졌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냥 저렴하게 사서 편하게 지려놔봤자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게 됐고요. 매각 물권 명세에서에 적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문구가 법원의 쿨한 리스크 떠넘기기라는 사실까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개발과 통제권이 사라진 그 반쪽짜리 소유권의 늪을 피하는 실질적인 통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치르는 비용은 항상 무지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다룬 이 메커니즘만 제대로 이해하셨어도 경매 시장에서 아주 큰 함정 하나는 훌쩍 뛰어넘으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이건 내 땅이다라는 그 절대적인 소유의 감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라는 자부심.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살펴본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쪼개진 이 독특한 시스템 안에서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아주 합법적으로 딱 버티고 있다면요.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도대체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와,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서류상 주인이냐, 실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냐. 네. 소유권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빼앗긴 채 서류상의 주인으로만 남는다면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그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뷰도 좋고 유난히 저렴하고 매력적인 땅을 발견하셨을 때 그런데 그 땅 위에 낡은 건물이 하나 떡하니 서 있다면 오늘 드린 이 질문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하드웨어를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풀지 못할 남의 잠금 장치를 내 돈 주고 사는 것인가?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